337쪽 8단원입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에서 우리에게 복병이 관분별곡이었다면 기말고사에서의 복병은 바로 여기에 국어의 변천, 이제 중세국어. 세종대왕이 처음 한글을 만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 여기가 우리 기말고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고난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험에서는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하지. 여기 있는 걸 막 너무 열심히 해서 다른 데 조금 등한시해서 다른 데서 이제 성적이 떨어지면, 점수가 깎이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으니까 다 열심히 해 주시되 여기를 조금 더 신경 써달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거 이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큰 전제, 대전제를 얘기하는데, 중세국어는 지금 우리가 과거로 가서 중세국어를 쓸 거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중세국어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해야 돼. 현대국어가 기준입니다.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지금은 이렇게 썼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쓰였구나. 지금은 이게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게 없었구나. 과거에는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있구나. 이런 거. 현대를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한다. 그래서 중세국어는 어렵지가 않아요. 1차적으로 현대국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중세국어에는 있었는데 현대국어에는 없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당연히 얘는 이제 현대국어가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내신 여기 교과서에서 배운 그 문헌 자료는 현대어 풀이를 안 넣어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않은 문헌 자료를 이용해서 중세국어 문제를 내면 현대어 풀이를 넣어줄 거란 말이야. 현대국어의 문법의 현상이 있고 중세국어 문법 현상이 있어. 즉 현상은 있지만 형태가 달라진 거는 그것이 그 현대어 풀이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알면 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세국어에는 있었지만 현대국어에 없어. 근데 그거는 현대어 풀이에 반영이 돼, 안 돼? 안 돼. 없으니까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외워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는 현대어 풀이를 기준으로 중세 문법을, 중세 국어를 바라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1학기 때 배운 것 중에 한글 맞춤법 1항 생각나? 한글 맞춤법 1항. 괜찮아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그러면 지금 표기 방식, 적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방식이고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예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는 얘는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대로 적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음주의라고 하고, 얘를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국어는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모두 따르는 거죠. 그런데 중세국어는 이거 하나만입니다.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소리대로 적는 방식이야. 다시, 중세국어는 무조건 소리대로 적는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두 가지야. 중세국어는 뭐랑 뭐를 견준다. 현대어 풀이와 문헌 자료를 견주어 본다. 그래서 현대 문법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거야. 두 번째, 중세국어의 표기 방식은 무조건 뭐라? 소리대로 적는 거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대로 적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본적으로 99%는 소리대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본문 볼게요. 337. 그래, 요새는 그런 음원을 안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언어의 역사성. 이거는, 최근에 이제 문제를 내는 걸 보면 잘 안 다루는 내용이긴 해. 그러니까 내신 문제 잘 안 다루긴 하지만, 뭐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내고 있잖아. 보기에다 넣어주고, 기억부터 미음, 비읍까지 한 다음에 옳은 거 다 고르시오.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역사성. 이 역사성은 무조건 시간 흐름입니다. 언어는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 즉 언어도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새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있던 게 달라지기도 하고 단어 형태나 뜻이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거나 있던 단어가 없어지기도 하며 음운 규칙과 문법 요소가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역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언어도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그 다음 국어사의 시대 구분 꼭 기억해야죠.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얘는 시대와 숫자까지 다 기억해 주세요. 시대와 숫자까지. 그러니까 고대국어,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국어를 고대국어하고 얘는 이제 10세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통일신라 시대까지가 10세기까지예요. 그리고 고려는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가 중세국어. 그 다음에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가 근대국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숫자까지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 고려시대 10세기 초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중세국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 바뀌어서 고대국어에서 중세국어로 넘어가게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이제 파란색 글씨 보여? 내가 읽어볼게. 고려가 건국되면서 국어의 중심지가 경주.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는 어디야? 신라에서의 서울은 그렇지 경주야. 서울은 수도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건데 그래서 물론 서울은 이제 지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도로서의 기능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시대 때의 서울은 경주. 고려시대 때의 서울은 어디야? 개성. 그래서 지금 경주는 저 밑에 지방이고 개성은 여기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언어 중심지가 아예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고대국어에서 중세국어로 넘어오는 거로 요 고려 건국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를 근대국어라고 하고 그 이유를 현대국어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중세국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다시 중세국어를 전기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 구분해야 돼. 근대국어가 아니야. 그 구분하는 게 뭐냐면 한글 창제화가 기준입니다. 한글 만들어지는 게 기준이야. 1443년. 그래서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기 중세국어.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후기 중세국어. 넘어갑니다. 국어의 변천. 봐봐. 지문 선정 이유를 볼게요. 음은 표기, 어휘, 문법상의 차이점이야. 이 중에서 어휘는 거의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알아둘 거는 좀 몇 가지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음은 표기, 문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의문하면 1학기 때 안 다녔죠. 우리 학원. 의문하면 세 단어가 무조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의문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읽어보면, 이제 아까 저기 중요한 건 저쪽 그 의문부터니까.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지금의 국어도 그러한 변화의 결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훈민정음 창제,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창제 세계 전까지는 전기 중세국어, 이후부터는 후기 중세국어.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어 국어의 과거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후기 중세국어를 특징을 중점으로 지금 볼 거다라는 거야. 그럴 때 봐봐. 지금 이게 기본적인 문헌 자료죠. 얘는 세로 쓰기지.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모아쓰기를 한다. 모아쓰기가 뭐냐면 우리가 김을 적을 때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적죠. 이게 이제 모아쓰기인 거예요. 지금 일단 요 문헌 자료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본격적인 설명입니다. 의문하면 무조건 세 단어야. 다시 중세국어는 뭐가 기준이라고?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대 문법을 기준으로 이제 그 중세 문법을 보기로 했어. 그래서 여기서 기준 말하는 건 다 현대 문법입니다. 의문하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야. 다시 의문하면 우리 머릿속에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요 세 가지가 생각나야 돼. 결국 의문은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기본적인 표기 방식은 뭐였어? 소리대로 적는 방식이었지. 다시 중세국어의 기본적인 표기 방식은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따랐단 말이야. 그럼 그거와 관련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대로 적는 거 관련돼서 볼게요. 중세국어의 자음 체계를 살펴보면 예사소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계열이 확립되었고, 이거 기억해야죠. 이거는 현대도 똑같은 거지. 현대도 예사된 거센소리야. 현대도 예사된 거센소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된소리입니다. 왜냐면 거기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대 국어에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중세국어로 넘어오면서 된소리가 나타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대국어와는 달리 자음에 지금 얘네들 기억해야 돼요. 명칭, 순경음, 비읍, 그 다음에 세모, 반치음. 얘네 명칭 기억해야 됩니다. 순경음, 비읍, 반치음. 그럴 때 이 순경음, 비읍. 순경음, 비읍은 요거는 뭐와 이제 비슷한 거냐면 V 발음하고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지금 저렇게 써, 안 써? 안 쓰죠.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현대국어 달리 자음의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얘를 이렇게 읽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로 된소리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로 된소리. 그래서 뜻, 쌀, 꿀 등에서 같이 어두장군이 존재했대. 다시 의문이야. 의문. 지금 의문하고 있는 거야. 의문은 자음, 모음, 소리 길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먼저 뭐 보고 있어? 자음과 관련되는 것부터 보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모음과 관련되는 것도 나올 거야. 다시 의문하면 글자 생각하세요. 의문하면 글자입니다. 어두장군이 존재했다. 어두장군 설명 보니까 단어의 첫머리, 여기서 첫머리는 초성을 말합니다. 첫머리어는 2개 이상의
연속체.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다른. 우리 같은 글자는 된소리죠. 지금 저기에서 비읍 얘네들 보면 서로 다른 글자잖아. 이렇게 쓰면 얘는 된소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중세국어는 어떻게 적었다고? 소리대로 적었다고. 이해했어? 그러면 어두장근의 발음과 된소리의 발음 어땠다는 거야? 그렇지, 달랐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런데 얘네들이 결국 어두장군이 사라지면서 뭐가 됐다는 거야? 뭐가 됐다는 거야? 된소리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다르나 어떻게 됐다는 거야? 비슷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어두자음군 이거는 아직 여기서 진도 안 나갔잖아. 학교에서 지금 우리 교과서 보면 이게 지금 시작되는 것이 비읍으로 시작되죠. 지금 계열, 지금 어두자음군 계열을 최근에는 2가지를 얘기하고 예전에는 3가지를 얘기했어. 먼저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거는 비읍 계열, 그 다음에 비읍 시옷 계열. 요거를 이제 어두장군으로 봐.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이제 무엇을 추가할 수 있냐면 시옷으로 시작하는 걸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시옷 계열. 요거는 최근에 달라졌어. 교과서마다 달라. 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두장군,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두장군은 뭐라고도 보기도 하냐면 얘는 그냥 된소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된소리로 보면 이때는 어두자음군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요 이제 중세국어 설명 들어가면 요거 한번 선생님께 여쭤봐서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요 3개를 다 설명했어. 그럼 질문할 필요가 없어. 맞지? 이건 다 어두장군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요 2개만 설명해 주셨어. 그러면 선생님 시옷으로 시작하는 것도 어두장군인가요? 그 뒤쪽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사례를 보면서 선생님 얘도 어두장군이에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설명을 안 해주셨다고 한다면, 해주셨으면 어두장군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두장군이 존재했다. 중세국어 이제 모음 얘기하는, 이제 자음 얘기했으니까 이제 모음 얘기하는 거지. 모음에는 아래아가 있었으면 당연히 얘도 명칭 기억해야 돼.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인 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그러면 이제 현대국어에서 우리 요거 지어도 되죠? 네. 현대국어에서의 단모음표. 현대국어입니다. 이, 에, 으, 아, 우, 오, 위, 에.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2학년 때 문법을 하게 되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외워두면 이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다 뭐가 들어있냐면 이가 들어있어. 맞죠? 그러니까 뒤에 것만 기억해두면 앞에는 그냥 거기다가 이만 붙이면 되는 거야. 어쨌든 현대국어에서 단모음 10개야.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에서는 지금 물론 당연히 얘도 다 뭐라는 거야? 중세국어에서 얘네들 다 뭐라는 거야? 그렇죠. 이중모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래아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중세국어에서의 단모음은 7개였다. 됐어요?
됐고, 그리고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현대국어에서보다 잘 지켜졌다. 그러면은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대. 그 모음조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 뭐야, 따로 없네? 그러면 모음조화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지웁니다. 모음조화는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 그러면 요 모음조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음조화에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 양성모음에 뭐가 있고 음성모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모음조화가 제대로 실현이 되는 거죠. 됐어? 이제 하나 추가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국어는 현대어풀이를 기준으로 접근할 것, 현대문법을 접근할 것. 두 번째는 기본적인 표기 방식이 소리대로 적는 방식이었다. 거기에 기본 하나를 추가합니다. 모음조화. 거기에 중세국어의 특징, 아주 기본이야.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묻든 묻지 않든 무조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양성모음에 뭐가 있었냐? 아, 오, 아레아가 있습니다. 양성모음에는 아, 오, 아레아. 그럼 이 세 개만이 양성모음이 아니야. 이 형태를 보여주면, 이와 유사한 모습이면 양성모음입니다. 음성모음은 얘를 뒤집어. 민재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렇지, 우. 그리고 요 아래 짝은 음입니다. 됐어? 그런데 결국 이 아래가 어떻게 됐어? 그렇지. 없어지지. 그럼 짝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모음조화가 잘 안 지켜지게 되는 거야. 중세국어에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이유는 짝이 맞았기 때문에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는데 지금 얘가 사라지면서 모음조화가 잘 안 지켜지게 된다는 거. 계속 봅니다. 비분절음은 그러면 여태까지 설명한 것이 뭐라는 얘기야? 또 분절음문에 대한 거지.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음문은 물론 이제 이번 교육과정에서 자음모음 말고도 반모음도 이제 음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빼놓고 일단 음문에는 크게 분절, 나눌 수 있는 것과 비분절, 나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 비분절은 단어에 따라다니는 거야. 음문은 무슨 뜻이냐면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 분절음문은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분절음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눌 수 없는 것, 즉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눈 어떻게 써? 그래, 눈. 신체의 눈 어떻게 써? 똑같이 눈이야.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하죠. 됐어?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소리의 길이가 비분절 음문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음문하면 자음, 모음, 소리 길이 이렇게 딱 떠올려야 돼.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분절 음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시 현대국어에서는 뭐였다고? 현대국어에서는 비분절 음은 소리의 길이야. 그런데 이제 중세국어입니다. 비분절 음은 음의 높낮이야. 현대국어는 소리의 길이, 장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높낮이는 고, 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높고 낮음. 음의 높낮이를 통해 단어의 뜻을 분별하는 성조가 있었는데 이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표시했대. 그럼 현대국어는 소리의 길이가 표기에 반영이 됐어, 안 됐어? 현대국어는 그 소리의 길이가 표기에 반영이 안 됐지만 중세국어에서는 표기에 반영이 됐다. 즉 여기에서 성조 이꼴 방점으로 봅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방점이 사라졌어. 문형상에서 방점이 사라졌어. 그럼 뭐도 사라진 거야? 성조도 사라진 거야. 다시 성조 이꼴 방점이에요. 그래서 방점이 사라졌다. 성조도 사라졌다. 성조가 사라졌다. 그럼 뭐도 사라진다? 방점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왼쪽이라는 거 중요해. 왜 그러냐면 우리 앞쪽 봐봐. 앞 페이지. 아니 넘기지 마시고 왼쪽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왼쪽 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세로 쓰기를 하고 있잖아. 세로 적기를 하고 있죠. 이 세로 쓰기를 하게 되면 글자에 왼쪽에 점이 찍혔는지 오른쪽에 점이 찍혔는지는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어. 왜냐? 세로 쓰기 여기 봐봐. 칠판 봐봐. 우리는 가로 쓰기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세로 쓰기는 이렇게 내려와서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 거야? 왼쪽으로 진행한단 말이야. 그러니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니 왼쪽에다가 점을 찍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로를 쓰게 하게 되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 점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런데 한 장 넘겨봅니다. 한 장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야. 오른쪽 페이지에 거기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보시면 지금 방식처럼 거기에다가는 지금 가로 쓰기도 해놨고 그리고 띄어쓰기도 되어 있어. 실제로는 아닌데 주의가 좀 필요하고 그렇게 가로 쓸 때는 점이 왼쪽의 것인지 오른쪽의 것인지가 중요한 거야.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성조, 방점, 왼쪽 다 같이 기억합니다. 성조, 방점, 왼쪽.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오세요. 나 이제 방점과 성조 여기 오른쪽 봅니다. 방점과 성조를 보는데 지금 이 성조는 형성, 거성, 그 다음에 상성, 그리고 받침 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 등 안울림 소리로 끝나면 방점에 따른 성조를 구분하되 입성. 이렇게. 그런데 봐봐. 입성은 무슨 뜻이냐면 빨리 끊어 닫는 소리야. 그러니까는 발음을 빨리 끝내는 거야. 그럼 빨리 끝내는 거는 높낮이와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지. 그래서 최근의 성조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최근의 성조는 즉 평성, 거성, 상성형만 성조라고 얘기를 하고 입성은 따로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평성, 거성, 상성, 입성까지 모두 성조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배웠거든. 그렇게 설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학교 선생님 설명에 따라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평성, 거성, 상성입니다. 상성. 이 상성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긴 소리로 바뀌어. 그러니 현대국어에서의 소리의 길이는 즉 성조의 흔적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현대국어는 소리의 길이로 뜻을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소리의 높낮이로 뜻을 구분을 했다. 다만 점을 찍어
그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를 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그렇지가 않았고 중세국어에서의 상성, 즉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는 현대국어에서의 긴 소리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평성과 거성은 짧은 소리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문을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이제 표기입니다. 표기. 이 시기에는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아까 얘기했죠? 중세의 기본은 소리대로 적는 방식.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이렇게 적은 것을 이제 연철. 그러면 이렇게 형태를 밝혀서 적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끊어적기 혹은 분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계속 봅니다. 그리고 받침에는 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거 주의해야 돼. 예디음 이렇게 8글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팔종성법 혹은 팔종성가족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종성법, 팔종성가족용.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피음적 표기,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지금 8글자가 썼다는 얘기는 받침에서 이렇게 8가지로 발음을 했대.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것이 예죠? 이렇게 2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왜? 현대국어에서는 시옷 발음을 못해. 현대국어에서 시옷 발음을 못해. 시옷 뭐로 발음해? 디귿으로 발음하잖아. 요거 지워도 되죠? 얘 어떻게 읽어? 이렇게 현대국어에서 시옷은 발음을 못합니다. 받침에서 디귿으로 발음하지.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시옷을 발음했다는 거야. 그리고 2번째로는 이거 예디응이야. 이 예디응 지금 예디응 써 안 써? 안 써. 여기 꼭지가 꼭 써야 돼. 꼭지. 우리 서술형 있잖아. 이거 꼭지 안 쓰면 감점이야. 그냥 꼭지가 없으면 그냥 이응이고 꼭지가 있으면 예디응. 그럼 결국 예디응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이를 통해 당시에는 음절말에서 8개의 자음이 발음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저렇게 7개밖에 발음하지 못하죠. 그게 또한 차이입니다. 사실 요 팔종성법 얘기할 때 하나 더 얘기할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표현이 있어. 요 2개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부터 만드냐면 초성부터 만드는 거야. 초성 만들고 그 다음에 중성 만들고 그리고 이제 종성을 만드는 거라고. 그럴 때 초성은 자음이 되겠고 중성은 모음이 되겠고 다시 종성은 뭐가 돼? 자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아.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고. 종성 글자는 초성에 있는 것을 부용, 다시 쓴다는 거야. 왜냐하면 소리의 성질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처음에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이제 원칙으로 이런 원리로 종성 글자는 만들지 않아.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였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팔종성법에는 저렇게 8가지인데 야 우리 지읒도 초성에 쓸 수 있잖아. 초성에 쓸 수 있으니 어디에도 쓸 수 있는 거야? 종성에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저렇게 8가지로만 발음했다고 얘기를 하니 얘네들은 발음을 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결국에는 저 8글자 중에 무언가로 바꿔서 적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 지금 만약에 원래는 이런 단어였는데 이것이 무언가로 바뀌어서 적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뭘 보여주는다? 중세국어는 소리대로 적었음을, 표음적 표기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개념을 또한 알고 있어야겠다. 물 마셔. 됐어요? 이제 어휘로 넘어갑니다. 어휘상의 차이죠. 중세국어에서는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국어보다 컸다. 예를 들어서 가람, 매, 온, 지문. 가람은 강, 매는 산, 온은 백, 지문은 천. 숫자를 말하는 거야. 이들은 모두 한자어인 강, 산, 백, 천에 밀려 현대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외래어가 존재했는데 중국에서 온 붓, 먹, 몽골에서 온 바톨, 여진에서 온 투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붓이야. 그 다음에 먹은 알겠죠? 먹도. 예, 바톨은 이거 한자가 용사라는 뜻입니다. 용사. 그 다음에 투먼은 두만이야. 두만. 우리 두만강 할 때. 그런 예다. 뭐 결국에는 그때도 뭐가 있었다는 거야? 외래어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또 어휘의 의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쓸게요. 의미의 변화 양상. 의미의 변화 양상에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의미가 이동하는 거예요. 의미가 이동했다는 얘기는 의미가 바뀜. 두 번째는 의미가 축소. 세 번째는 의미가 확대 혹은 확장. 요 축소랑 확대는 잘 생각해야 돼. 요거는 표현을 조금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헷갈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범위야. 사용 범위가 현대국어에 와서 줄어들었다. 사용 범위가 현대국어에서 넓어졌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봐봐. 현대국어에 와서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이걸 내가 뒤집어서 표현해 볼게. 줄어들었다부터.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의미가 확장되어 쓰였다. 같은 내용이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 문헌 자료를 보는데 얘는 의미가 축소했지, 얘는 의미가 확대했지. 그렇게 해서 보면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 꼭 읽어서 어떤 한 단어에 초점 두지 마시고 그렇게 바꿔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의미 변화 양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싸다라는 것은 값이 나가다, 즉 뭐라는 거야? 중세국어에는 비싸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뭐래? 저렴하다, 싸다가 됐으니 얘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의미 이동이 되는 거야. 달라졌잖아. 반대 뜻이지 했잖아. 축소는 뭐여야 되는데 주로 반대 뜻이잖아. 비싸다가 싸다가 됐으니. 의미의 이동입니다. 이동. 됐죠? 넘어갑니다. 밑에 이제 정리된 거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문법상의 차이점까지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은 여기 빈칸 채우기를 해오시면 됩니다. 교과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필요한 용어도 우리 한 번도 안 했죠. 우리 문법 그런 거. 네. 교과서 여기 그 교사용 교과서 말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쓰는 그 교과서 있죠? 거기에다가 제가 빈칸을 뚫어 놓을 거예요. 그럼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간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거라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유자소전은 평가 문제, 자습서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그다음 평가 문제집을 풀어주시는데 당연히 본문에 대한 복습, 본문에 복습해 주시고 자습서 문제, 평가 문제집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세국어는 그러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내용을 여러 번 읽어봄으로써 지금 이 빈칸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간 테스트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가 문제집이랑 자습서 문제를 그때 풀 거예요.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아무 의미가 없어. 결국 그때 문제 풀 때는 옆에 있는 거 보면서 풀게 될 거니까 그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읽는 거 확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문법 봅니다. 문법상의 차이점. 야, 이거는 이제 다 기억해야 돼. 여기 있는 건 정말 죄다.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 이만 있고 가는 없다. 그런데 요 이가 쓰이는 것도 양상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지금 주격조사는 이만 있고 가는 없었다. 그리고 저 이는 저렇게 세 가지 양상으로 쓰였다. 자음이 끝날 뒤에는 그게 현대국어가 똑같죠? 자음이 끝날 때 현대국어랑 똑같아. 영숙 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면 철수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중세국어는 어떻게 되겠어? 다시 지금 중세국어에서는 만약에 영숙이었으면은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와서 영숙이라고 썼겠죠?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는 철수 다음에 이제 뭐가 오는 거야? 원래는 가가 오는데 맞지? 철수가. 중세국어에는 가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으니 뭐가 오는 거냐면 이제 이가 오는데 바로 얘입니다. 짝대기 이만 오는 거예요. 짝대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철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처가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이게 가장, 얘는 뭐 어렵지 않아. 어차피 가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으니, 자음으로 끝나면 이응이 들어가는 이고, 모음으로 끝나면 짝대기 이 이렇게 됐어. 그런데 얘는 영형태. 생략이 돼서 어떤 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치형. 예를 들어서 이거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영희 여기에서 뭐로 끝났어? 이로 끝났지. 맞지? 왜냐면 이 당시에 이 모음도 이중모음이니까 의 이렇게 발음해야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이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이제 뭐가? 영형태가 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대로 영희가 되는데 얘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해석을 하면 갑자기 가가 튀어나오는 거야. 여기에 있는 불이는 이거 자체가 뿌리라는 뜻이야.
여기에서 불이는 이거 자체가 뿌리라는 뜻이야. 똑같이 뭐로 끝났어? 짝대기로 끝났죠. 그러니 여기도 뭐가? 영형태가 와서 이렇게 가로 쓰게 된다는 거. 됐어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미음이 사용되는 것과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 사용되는데 얘는 뭐 때문에? 모음조화에 따라서. 즉 앞에 요 아래한 건 양성모음이거든. 아까 양성모음에는 아, 오, 아래야. 음성모음에는 으. 그래서 아래야, 으가 왔기 때문에 양성모음인 음성모음인 그러니 중세국어에서의 명사형 어미는 모음조화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해야 돼. 명사형 어미 기도 쓰였다. 이거 왜 주의해야 되는 거냐면 봐봐. 저 주격조사 얘기할 때는 가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뭐라고 명확하게 없다라고 얘기했지. 얘는 쓰이긴 했으나 많이 쓰이진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는 음만 쓰였다. 맞아 틀려? 다시 중세국어 시기에 명사형 어미는 음만 쓰였다. 맞아 틀려? 그렇지. 틀린 거지. 기도 조금씩 쓰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높임 표현이야. 요거 보기 전에 우리 높임 표현부터 한번 확인해 생각을 해보자. 높임 표현에는 주어를 높이는 방식,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식, 이거를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자, 듣는 사람을 높이는 방식을 상대 높임이라고 해. 그래서 높임법에는 주체, 객체, 상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 국어에서 서너말어미 시는 주체 높임일 때 쓰이는 거죠. 즉 서너말어미는 현대 국어에서 서너말어미는 주체 높임일 때만 있었어. 이제 보면 봅니다. 중세국어 이거 봐봐. 중세국어에서도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주체는 주어를 높이는 방식이고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 상대는 청자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모든 경우에 서너말어미, 다시 현대국어에서는 어디에서만? 현대국어에서는 주체 높임에서만 서너말어미가 쓰였어.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객체와 상대에서도 모두 서너말어미가 쓰였대. 그러니까 얘는 현대어 풀이에는 반영이 돼, 안 돼? 안 돼.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현대어 풀이가 있어도 문제를 맞히기 어려운 거야. 모르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주격조사의 경우는 현대어 풀이를 보면 주격조사 가를 넣었으니 혹은 이를 넣었으니 주격조사 이가 쓰였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다만 형태적으로 그 이응이 쓰이는 이응이 같이 쓰는 이인지 짝대기만 쓰는 이인지 영형태인지 요거는 이제 구분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얘의 경우는 현대 풀이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아직 빨간불 아니죠? 그러니 얘는 외워야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 시샤. 얘 세트 묶으면 되죠? 샤에도 결국 뭐가 들어있는 거야? 시가 들어있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시야. 맞지? 그러니까 이 시가 들어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얘는 안 어려워. 얘가 이제 외워야 돼. 야, 아래아래 쓴 거야? 삽잡잡입니다. 그냥 삽잡잡으로 하면 돼. 다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시가 어떤 때 쓰이고, 샤가 어떤 때 쓰이고, 이거는 문제에서 안 물어봐. 만약에 이거 묻게 되면 이거 상자로 보기로 써야 돼.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샤는 주체 높임이구나. 삽잡잡은 뭐라는 거야? 객체 높임이구나가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리고 이거 예디응이야. 이거 주의해야 돼. 예디응. 이 이세 경우는 상대 높임.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현대국어에서의 객체 높임은 요 단어 4개를 통해서 실현이 돼. 현대국어에서의 객체 높임은 현대국어에서는 요 단어 4개야. 그 외에는 없어. 안 쓰여. 들이다, 보시다, 여쭙다, 여쭈다 같은 거야. 뵙다, 되다 같은 겁니다. 4개야. 그러니까 이제 목적어나 부사가 높임의 대상일 때, 즉 얘는 이렇게 되겠죠? 주다, 데리다, 묻다, 만나다 또는 보다. 이런 단어들이 쓰였다면 당연히 현대어 풀 때는 이렇게 제가 파란색 분필로 쓴 걸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의 단어에서 얘네가 쓰이면 현대국어에서 바꿀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현대어 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외워야 돼. 오케이? 그리고 얘네가 선어말음이지. 선어말음이니까 얘네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미가 올 수 있죠. 민지야, 얘네가 선어말음이니까 뒤에는 또 다른 어미가 오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럴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요 삽잡잡은 지금 여기에 요 순경은 비읍이야 이거. 순경은 비읍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쓰이지가 않아. 봐봐, 이거 봐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지금 부모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지금 부모님을 이렇게 됐지. 부모님. 그러니까 얘를 잡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 어가 왔어. 그럼 아가 오겠죠? 이제 모음 조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잡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이 당시에 이어적기를 한다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어적기를 한다면 얘가 여기로 넘어가야지. 그러면 얘는 잡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거기 봐봐. 순경은 비비 결국 어떻게 된대? 순경은 비비 나중에 어떻게 된대? 그렇지. 사라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야지. 순경은 비비 사라졌으니까. 그럼 결국 지금 이 모두에 뭐가 쓰였다는 거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할게. 여기까지. 다시. 지금 내가 뭐 설명 안 했냐면 여기 설명 안 했어. 이거. 지금 요 부분 중요해. 왜 요 부분 중요하냐면 여기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잖아. 이 개념이 실제 문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현대어 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연습을 해야 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빈칸 채우기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 요 부분 설명을 하고 요 부분 설명하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과제 정리할게요. 꼭 내용 복습해 주세요. 첫 번째 복습해 주시고 뭐 필기를 옮겨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복습해 주시고 두 번째로 유자소전 자습서 세 번째 유자소전 평가문제집 네 번째 중세국어 빈칸 채우기 다음 주에 유자소전에 대한 주간 테스트는 있어요. 그리고 빈칸 채우기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